딸이 아직 어렸을 때의 일이다. 직장 생활을 포기할 수 없었던 나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다. 시부모님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베이비시터를 알아보았는데 생각만큼 쉽게 구해지지 않았다. 결국 나는 우여곡절 끝에 월 130만 원을 들이기로 하고 출퇴근 베이비시터를 고용했다. 지금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20년 전 당시로는 상당한 금액이었다. 문제는 그때 우리가 막 무리해서 집을 산 직후였다는 점이다. 매달 대출 원리금 상황도 버거운데 베이비시터 월급까지 나가니 가만히 있어도 숨이 턱턱 막혔다. 나는 매달 마이너스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오늘은 또 얼마나 늘었을까? 이번 달은 어떻게 버텨야 하나? 월급이 들어와도 통장은 잠시 숨만 고를 뿐 다시 마이너스로 내려갔다. 돈을 벌기 위해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을 다니기 위해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 기가 막혔다. 하지만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 집을 산 것도 직장을 그만두는 대신 베이비시터를 구한 것도 바로 나였다. 나는 매일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나오는 건 걱정과 한숨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출근을 하고 한 선배와 커피를 사러 갔다. 나는 또 습관처럼 푸념을 늘어놓았다. 대출 원리금을 매달 얼마씩 갚아야 하는지, 베이비시터 월급이 얼마인지, 그것이 우리 가게에 얼마나 큰 부담인지 말했다. 내가 얼마나 힘들지 알아달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던 선배가 잠시 침묵하더니 나지막히 말했다. 그런 건 진짜 스트레스가 아니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더라. 순간 말문이 막혔다. 선배는 이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몇 년째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자기 형에 대한 이야기였다. 병원비를 아무리 쏟아부어도 병세는 나아지지 않고 가족들은 그 곁을 지키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고 했다. 돈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니었다. 더 좋은 병원으로 옮겨 수억 원의 치료비를 내더라도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나을 병이 아니었던 것이다. 선배는 다시 말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돈을 더 벌면 돼. 그러니까 그냥 지금처럼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부끄러웠다. 내가 힘들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대출도 힘들고 육아도 힘들고 일과 가정을 동시에 감당하는 일도 힘들었다. 돈만 생각하면 정말로 숨이 막혔다. 그러나 그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더 무겁고 잔인한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해 마음이 무너지는 일, 사랑하는 가족이 병으로 고통받거나 세상을 떠나는 일, 되돌릴 수 없는 사고를 겪는 일. 이런 문제 앞에는 돈은 때론 너무 무력하다. 배신한 친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해도 마음의 상처는 남게 마련이고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를 다시 볼 수 없다. 얼마 전 우연히 뉴스를 통해 캐나다 켈티의 가족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다. 4명의 자녀 중 3명이 희귀질환인 망막색소 변선증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이 병은 야맹증 증상으로 시작해서 점차 시야가 좁아지는 터널 시야를 거쳐 결국 실명에 이르게 되는데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법이 없다. 아이 3명이 성인이 되기 전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는 아이들의 시각적 기억을 아름다운 풍경으로 채워주기 위해 세계 일주를 결심했다. 그와 관련해 어머니 에디트는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가장 힘들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과 두려움 속에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했다. 펠트의 가족은 아이들의 버킷리스트를 중심으로 약 18개월 동안 18개국을 여행했고 19번째 국가로 우리나라를 찾았다고 한다. 사진 속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밝고 환해서 나도 모르게 울컥했다. 그 후로
나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너무 오래 스트레스 받지 않기로 했다. 돈이 모자라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숨소리를 줄이면 된다. 더 열심히 일해서 연봉이 오르고 성과를 받으면 상황은 나아질 수 있을 테고 지금처럼 숨이 턱턱 막히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해결 방법이 있고 열심히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돈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다. 사람들이 투자를 시작하는 이유는 되게 단순하다. 돈에 쪼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서, 가족을 지키고 싶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서, 조금 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그런데 어느 순간 아침에는 미국 시장 결과를 확인하고 장중에는 수시로 스마트폰을 통해 주가를 들여다보고 밤에는 환율과 선물 시장을 체크한다. 돈을 벌면 더 벌고 싶은 욕심에 하루 종일 계좌를 들여다보고 돈을 잃으면 손실에 대한 공포 때문에 한시도 그 앞을 떠나지 못한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늘 나보다 많이 번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누군가는 비트코인으로, 누군가는 엔디비아로, 누군가는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말한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나는 왜 저걸 안 샀을까?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나만 짙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투자를 하게 된다. 남의 수익률을 부러워하다 내 삶의 리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투자는 어느새 이번 한 번만 맞으면 된다. 조금만 더 넣으면 회복된다. 이번엔 확실하다. 라는 식의 생각과 함께 점점 도박이 되어버린다. 그쯤 되면 가볍게 시작한 투자가 나의 삶을 잠식하기 시작한다. 가족과 밥을 먹으면서도 주식 차트를 보고 아이가 말을 걸어도 계좌 수익률이 신경 쓰여 제대로 답을 못하고 본업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종목 게시판을 들여다보게 된다. 그러다 손실을 많이 하겠다고 더 큰 돈을 넣고 빚을 내고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된다. 가장 지키고 싶었던 일상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되는 셈이다. 투자는 삶이 더 편안하게 만들어지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노후를 준비하고 가족을 지키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 조금 더 단단해지기 위한 도구. 그런데 그 투자가 잠을 빼앗고 관계를 망치고 건강을 해치고 본업을 흔들고 마음을 병들게 한다면 그것은 이미 좋은 투자가 아니다. 수익률이 아무리 좋아도 일상이 흔들린다면 그 투자는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 어떤 경우에도 투자가 삶을 망치게 두면 안 된다. 내가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성공한 펀드 매니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피터 린치의 은퇴 이야기를 잊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1990년 46세의 나이에 돌연 은퇴를 선언했다. 누가 봐도 선뜻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었다. 펀드는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그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다. 그처럼 성공의 한복판에 있던 그가 은퇴를 결정한 이유는 명확했다. 마젤란 펀드를 만들고 키우는 13년간 그는 주말도 없이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씩 일에 매달렸다. 덕분에 전설적인 수익률과 함께 명성을 얻었지만 가족과 보낸 시간은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그는 어느 날 1400개가 넘는 주식의 종목 코드를 모두 외우고 있는데 정작 아이들의 생일은 기억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아이들의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지 못했고 아내와 함께 산책한 지는 너무도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는 성공해서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정작 자기 삶에 가족이 없는 아이러니를 깨닫고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나는 더 이상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놓치고 싶지 않다 라는 말과 함께 은퇴를 선언했다. 그 후로 그는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후배 투자자들을 위한 교육에 전념했다. 많은 이들이 그가 다시 투자업계로 돌아오길 바랬지만 그는 한 번도 은퇴를 후회한 적이 없다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돈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다. 독학의 돈 공부 박소연.
아무리 소중해도,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삶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수시로 돌아본다. 계좌 속 숫자 몇 개의 하루의 기분을 전부 맡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돈에 휘둘려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어떤 경우에도 돈이 내 삶의 소중한 것들을 망치게 두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읽은 부분은 독학의 돈 공부 이 책의 마지막 챕터에 있는 얘기입니다. 책 내용도 무척 읽을만 했고 특히 이 마지막 부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모든 내용이 특히 좋았지만 지금 갑자기 주식이 떨어져서 다들 마음이 힘드실 텐데,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왜 하게 됐나요? 우리가 투자는 왜 하게 됐나요? 남들은 다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네. 근데 월급 받아서 그걸 갖지는 못할 것 같은데 누구는 코인 사서 얼마 벌었다던데 나도 해봐야 되겠는데. 끝없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거든요. 내 패턴대로, 내 페이스대로 삶을 살아가는 게 참 힘들어요. 얼마 전부터 지하철 타고 왔다 갈 때 할 때마다 제 나이 또래 분들이, 제 나이 또래가 아니고 제 부모님 나이 또래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이프분이 막 남편한테, 야, SK가 왜 이게 독점적이고 이게 몇 퍼센트를 하고 막 그런 얘기들을 지하철에서 하고 있고, 옆에서 이제 다 주식 수익률 보고 있고, 몇 달 전부터 뭔가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코스피가 9천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6천으로 떨어졌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지수가 7천대 가장 많이 들어갔고, 저희가 부모님들 세대는 뭐 주식 투자했다가 그때는 도박판이었고 저희가 뭐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지금은 오히려 정보가 오히려 공평해졌는데 투자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다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이 책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느끼는 점도 많았고요. 투자를 했던 이유는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했는데 그 행복해지려고 했던 투자가 어느덧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내가 하는 이 투자의 방향성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나는 투자라고 생각하면서 했는데 나는 도박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제가 뭐 읽지 못한 부분인데 이 책에 대해서, 책에서 이제 그냥 산수로 그냥 내 삶을 그려보는 거예요. 내가 몇 살까지 일할 수 있고, 그냥 예상 수입은 얼마고, 국민연금이 얼마 나올 거고, 그럼 그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러면 뭘 해야 되지?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을 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걸 본다면 밀리에 서재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독학의 돈 공부 박소연이었습니다. 책 저자분은. 감사합니다.